사실은 한국의 프로파일링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온 유영철의 그 사건 때문이거든요. 무려 19명을 살해한 연쇄살인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틀간의 경찰 조사에서 모두 살해한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살인 용의자는 올해 34살의 유영철입니다. 저번에 이제 천안에서 정남규가 쓴 편지를 봤었잖아요. 유영철도 사실은 기자한테 편지를 쓴 적이 있거든요. 그 편지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본인의 마음의 고향이 제주도 모슬포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기의 순수했던 어린 시절을 이제 제주도 모슬포에 비유를 하고 그것과 대비되는 게 서울의 어두움이란 표현을 편지에 쓰거든요. 순수했던 내가 지금 이렇게 범죄자가 된 그 원인을, 그러니까 세상 탓을 서울의 어두움이라고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정남규의 편지는 굉장히 직접적이고 내가 이렇게 된 건 세상 탓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유영철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교묘해서 편지를 써도 그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시와 노래를 읊으면서 어린 시절 습작 노트를 쓸 정도로 순수했던 내가 제주도 모슬포가 마음의 고향이에요. 사실 본인 고향하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유영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릴 때부터 주거침입 범죄를 저지르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물건을 훔치다가 잡혔는데 본인의 예상과는 달리 실형 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실형 선고를 받은 순간에 자기가 들고 있던 십자가를 꺾었대요. 그러면서 신이 나를 버렸다고. 그것도 약간 반응 자체가. 그때부터 그냥 사회 탓이고 신 탓이고 다 그런 거네요. 제가 던 선생님께 말씀을 들었는데 유영철을 가장 잘 표현하면 너무 크게 불어버린 풍선 같다고 하셨어요. 근데 굉장히 약한 충격에도 터지잖아요. 풍선이 자기 자신한테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현학적인 굉장히 말을 어렵게 하거나 이런 식의. 그래서 사실 범행 내용이나 이런 게 정남규하고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유영철의 범행을 보면 2003년까지 이제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가 그때는 어떤 사건으로? 그게 되게 중요한데 강간인데 미성년자 강간 또 거기다가 또 그거를 또 부인이 알게 돼서 소송으로 이혼 통보를 받아요. 근데 1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한 부인한테서 이혼 통보를 받고 또 세상이 나를 버렸다. 뭐 신이 나를 버렸다. 이래서 연쇄살인을 계획한 게 교도소 안에서. 그래서 유영철의 첫 연쇄 범행이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2주가 안 된 시점에서 지하철을 타고 압구정역에서 내려요. 유영철의 목적은 정원이 딸린 단독주택.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그리고 교회 앞에 있는, 왜냐면 신이 자기를 버렸다고 뭐 생각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했던 게 이제 목장갑, 그 지문이 남지 않은 목장갑 준비하고 흉기를 자기가 직접 제작을 하거든요. 망치를 직접 제작을 해요. 이렇게 자루가 짧게. 처음에 이제 신사동에서 범죄를 저지르는데 서울 모대학 명예교수인 63살 이모 씨와 부인 68살 이모 씨는 신사동 자택에서 둔기에 머리를 맞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안방 이외에 다른 방은 아예 뒤진 흔적조차 없어 금품을 노린 강도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2003년은 연쇄살인이나 전혀 일면식도 없는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잔인하게 범행을 저지르는 거는 원한 관계가 아니면 그렇죠. 그렇게 하죠. 그래서 당연히 그 피해자와 가까운 어떤 그 주변 사람을 중심으로 수사를 하지. 경찰은 원한에 의한 살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원한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살인이 목적인 범죄자가 그렇게 생각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죠. 지금도 그렇지만 그 2주 뒤에 이번엔 강북으로 올라가요. 구기동. 일가족 3명이 둔기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서울시 구기동 61살 고모 씨 집에서 일가족 3명이 둔기에 얻어맞은 채 숨져 있는 것을 퇴근하던 고 씨가 발견했습니다. 도난당한 물품이 없는 것으로 미뤄 원한 관계에 의한 살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강남으로 내려와요. 또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르거든요. 이제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강북으로 올라가요. 4번째.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수사 권역이 다른 해화동에도 역시 정원 딸린 단독주택인데
부유층을 노린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지난달 발생한 신사동 교수 부부 살인사건과 동일범의 소행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4건을 한두 달 사이에 이렇게 연쇄살인을 저지르는데 그 동일범일 가능성을 따졌어요. 따져서 다음 범행지를 예측하는 게 되게 중요했거든요. 예방을 위해서. 일련의 범행에서 공통점, 그러니까 일관성을 찾아서 이게 동일한 범죄자가 저지른 것인지를 판별하는 기법을 연계 분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프로파일링의 확장 기법인데 부유층 거주 지역이라는 건 알았죠. 그래서 지금 강남, 강북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방배동 거기도 이제 그 단독주택 단지가 있잖아요. 거기하고 그때 신흥 부유층 주거지역으로 떠오르던 곳이 분당이었거든요. 분당까지도 염두에 뒀었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뜻하지 않게 그 해화동 사건에서 패턴이 조금 바뀌어요. 그 본인이 피가 묻고 했기 때문에 그 집 안에서 옷장에 있던 검은색 점퍼를 입고 나가거든요. 유영철이 수배전단에 찍힌 게 이제 그 모습인데 본인 뒷모습이 찍히니까 더 이상 그런 식의 범행을 하기가 어렵다고 이제 판단을 해서 범행 수법을 완전히 바꿔요. 완전히 바꿔서 부녀자 이제 살인 사건을 또 계속 저지르거든요. 그 영화 추격자의 내용은 사실 이제 그 뒷부분의 내용인데 그 전화방 출장 마사지 여성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요. 자기 집으로 불러서 살해하고 그리고 시신을 이제 훼손해서 야산이나 이런 데 안 매장하는 그 수법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유영철이 부유층 사건에서 했던 거는 통근형 범죄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목적이 있기 때문에 멀리까지 가서 그러니까 부유층 단독주택이 있는 집에 가서 범죄를 저지르고 다시 본인 집으로 이제 돌아오는 방식인데 이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 집으로 유인, 오피스텔로 유인을 했기 때문에 시신 훼손이 발생하는 거죠. 그걸 사실은 아직까지도 신원 불상인 피해자들이 있어요. 경찰에 붙잡힌 연쇄 살인 용의자는 올해 34살의 유영철입니다. 자백을 통해 서울 서대문구 일대에서 확인한 시신만 모두 11구입니다. 특히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서울 시내에서 일어난 4건의 부유층 노인 피살 사건도 유 씨가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중에 잡혀서 자백하기 전까지는 이 부유층 사건하고 여성들을 살해한 이 사건이 동일범에 의한 사건이라고 생각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패턴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죄를 뭐 추궁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는 것 중에서 일관성이 높은 걸 찾아서 이것도 혹시 저지른 건지를 이렇게 연결시키는 작업이죠. 모든 미제 사건을 다 갖고 와서 유영철한테 물어봤는데 이문동 살인 사건이라고 있어요. 2004년 2월에 길거리에서 20대 여성이 칼에 찔려서 바로 앞에 있던 중국집 가게 구조를 요청을 하고 결국 이제 사망했던 사건인데 이문동 사건을 유영철이 자기가 있다고 자백을 했어요. 자백을 하고 현장 검증까지 했거든요. 유영철은 어제 오후 5시쯤 지난 2월 서울 이문동에서 벌어진 살해 사건의 범인이 자신이라고 자백했습니다. 경찰이 벌인 현장 검증에서 유 씨는 사건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정확하게 진술했습니다. 근데 재판 단계에 가서 유영철이 자백을 번복해요. 자기가 한 게 아니라고. 현장 검증까지 다 했는데. 그래서 이문동이 미제로 남아있었는데 갑자기 정남규라는 범죄자가 잡히고 나서 이문동은 내가 한 거다. 유영철이 한 범죄보다 나의 범죄가 더 완벽한데 유영철이 했다고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절망적이었던 게 현장 검증을 또 해요. 이문동에 가서 이번엔 정남규가. 정 씨는 이문동 사건에 대한 오늘 현장 검증에서 자신이 저지른 범행 하나하나를 또렷하게 기억하며 재현했습니다. 근데 그 유족분이 그 2번을 다 보셨어요. 그 현장에서. 그러면 그러니까 본인 가족이 사망을 했는데 웬 유영철이란 범죄자가 자기가 있다고 하더니 몇 달 있다 또 자기가 안 했다고 하고 갑자기 다른 범죄자가 나와서는 또 자기가 그래서 현장 검증에 2번 다 가야 했던 그러니까 굉장히 좀 정말 그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그러면 결국은 정남규로 밝혀지는 건가요? 이문동 사건. 이문동 사건 정남규가 한 그 범행 수법 자체가 유영철이라는 사람의 특성을 파악하면 이문동 사건을 유영철이 했다고 생각하기가 어렵죠. 유영철 같은 경우에는 되게 치밀하고 체계적이고 이런 형태인데 노상에서 피해자를 이제 칼로 찌르고 잡힐 확률도 되게 많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범행 패턴은 무유증 사건과 동일범이 저질렀다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연계 분석이 발전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제 술을 먹어서 심신미약 상태에 있으면 감경을 해줘. 형을 감경을 해주잖아요. 이제 범죄 요건이라는 게 구성 요건, 그다음에 위법성, 책임 이 세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책임이 너무 어리거나 14살 미만이면 책임 무능력자고 책임 중에 하나가 그 심신 상실이나 심신 미약이 있는 거예요. 진짜 제정신이 아니었던 예, 그 당시에 술을 먹었다고 해서 심신 미약을 인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판사는 이제 심신 미약을 딱 감경을 하면 그 하한을 2분의 1로 다운시킬 수 있어요. 그거 간해주는 게 맞나 싶기도 한데. 대검찰청에서 매년 범죄 분석 통계를 내는데 거기 살인에 관한 그 통계치를 보면은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통계가 거의 정상일 때만큼 많아요. 40% 뭐 이 정도. 오히려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고 점점 늘어나는 것 같거든요. 그런 사례 때문에.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기도 했었는데 근데 이제 2008년에 조두순 사건이 터지면서 검찰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하거든요. 구형하는데 결국 정말 낮은 형량이 12년을 받아요. 그 12년을 받은 이유가 주치경감이거든요. 술을 많이 먹어서 심신미약 상태였다. 8살짜리 여자아이를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을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조 씨가 술에 취해 사물 변별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감경 사유로 들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무부 차량을 타고 서울 남부교도소를 나온 조두순이 경기도 안산 준법지원센터에 도착합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계시나요? 이 심신미약, 술 때문에 벌어진 심신미약을 악용한 대표적인 게 조두순이거든요. 그렇죠. 이 법조항에 따라서 아마 감경을 한 걸 거예요. 심신미약자는 감경한다. 2018년도에 법 개정이 됐는데 감경할 수 있다. 그러니까요. 네, 감경할 수도 있고 안 해도 되고. 근데 오히려 사실 강력범죄도 그렇지만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들이 성추행 범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때 이제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서. 아니 그래서 법 개정이 됐더라고요. 성폭력 범죄는 감형을 할 수 없게 법 개정이 됐더라고. 이게 조두순 사건 때문에 그 여파가 미친 거고 이 그나마 늦었지만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치감경이라는 어떤 룰이 나오게 된 배경은 뭘까요? 그 시대에는 우리가 술 먹었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좀 봐주는 그런 게 있었어요. 아, 직장 가서도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전반적으로 좀 웃으면서 그거를 했죠. 술에 관대한 문화. 그런 게 연장돼서 된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절대 그게 감경 사유가 돼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몇 년 전부터 확 일어서 지금은 이제 술 먹은 게 말씀대로 아무도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아무도 이렇게 안 하는데 법무부가 지금 강력범한테 발찌를 채우잖아요. 전자 발찌를. 그다음에 이제 팔찌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체액을 분석해서 술을 먹고 있다는 거 확인할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혈액을 측정하는. 혈액이 아니에요. 그냥 이 땀. 여기서 체액이 나온다. 효모인가 뭐 이런 게 나와가지고 음주 여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강력범이 술을 먹고 있을 때 이제 우리가 알아요. 어디 있는지도 알고 의심스러우면 그거 완전 감지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전화도 한번 해보고 그러니까 그런 걸 체크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법무부에서 이런 기술을 도입할 것을 고려하는 그 자체가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술의 위험성에 대해서 국가에서 인지를 하고 있고. 음주운전 사고 장면을 가끔 이렇게 좀 잔혹하지만 영상을 보게 되면 거의 제동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지하고 밟은 경우보다는 그냥 심지어 자기가 운전 차량이 뭘 쳤는지도 모르고 달아나는 경우도 많고. 인천에서는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에 5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피해자는 치킨집을 운영하던 가장으로 늦은 밤에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가던 길이었습니다. 윤창호 법을 만든 윤창호 사건 있잖아요. 카츄샤 윤창호 씨가 휴가를 나와서 친구네 집에 가려고 도로에 서 있는데 지난 9월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 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진 윤창호 씨. 저녁을 넉 달 남기고 휴가를 나와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이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중도 아니고 서 있는데 그 차량이 음주운전 차량이 덮치잖아요. 그래서 0.081인가 나온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14m를 튕겨나가요. 얼마나 충격이 엄청났으면 오랫동안 뇌 상태에 계시다가 이제 사망을 하시게 되는데 지난 2015년 기준으로 음주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들에게 내려진 평균 형량은 징역 1년 정도에 불과합니다. 좀 잔혹하지만 영상을 보게 되면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윤창호법이 이제 제정이 돼요. 그래서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음주 사고의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하자는 이른바 윤창호법 발의가 그의 친구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윤창호법 제안서를 만들어 국회의원 전원에게 호소한 겁니다.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거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그 좀 다른 관점인데 이건 자동차 회사들한테 요즘 기술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음주하면은 바로. 아니 그러니까 딱 좌석에 앉으면 시동 안 걸리게 좀 하는 기술이 그렇게 어려울까? 속이겠죠. 그걸 이제 뭔가 그거 씌우거나 이제. 그렇지. 또 그러면 또 어디 인터넷에서 팔 거야. 이걸 쓰면 술 냄새가 안 나서. 아 왜냐면 되게 권장할 만한 기술이잖아요. 아니 그 센서를 어떻게 조작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자동차라는 그 기계가 좀 이상한 기계긴 해요. 인간의 속도 감각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의 많은 착각이 아무리 우리가 빠르게 뛰어봐야 시속 뭐 10에서 20까지 뛸 수 있을까? 근데 자동차는 쉽게 이제 80, 100이 나오니까 아무리 차를 많이 몰았다고 해도 그 달리는 속도감을 인간이 완벽하게 자기 몸과 일체해서 느끼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거기 약간만 이 정신이 흔들리거나 그러면 아주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동차가 과연 우리에게 물론 편리를 주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사실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은 사람이 죽는 이유가 병 빼고요. 거의 자동차거든요.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자동차를 유지하려고 많은 희생을 치르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